예, 안녕하십니까. 저 MBC의 김진만 PD입니다. 만나 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관광에 관계된, 또 관광에 종사하는 분들, 또 서울시 담당 관광 하시는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코로나로 너무나 고생 많이 하셨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조금씩 회복은 하고 있죠. 그리고 뭐 기사에서 보듯이 이제 유커들도 한국으로 돌아오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는 조금은 이제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저희 다큐팀은 뭐 아마존 또 남극의 눈물 좀 다양한 다큐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큐들이 어떻게 여행과 결합됐고 또 어떤 시너지를 내는지, 여행이라는 건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희 나름대로 고민도 많고 또 생각도 많았어 가지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그런 경험을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약간 제목을 있어 보이려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여행은 다큐멘터리다. 여행이라는 거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일이나 아니면은 유람 때문에 다른 곳을 가는 거를 우리는 보통 여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뭐 단어가 많죠. 트립은 주로 무슨 뜻일까요? 보통 출장 가는 것들, 짧은 출장을 보통 트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트래블은 우리가 말하는 모든 여행의 가장 대표적인 게 트래블이죠. 약간의 긴 기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전에는 좀 시적이거나 문학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죠. 돌아오는 기약이 없는 여행을 보통 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관광은 관광을 위한 여행은 주로 투어라고 이야기를 하죠. 중요한 거는 어딘가를 간다는 거죠. 어딘가를 간다는 게 여행의 가장 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아니라 somewhere, 어디론가 이동한다는 게 여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죠. 다큐멘터리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다큐멘터리도 일어나는 어떤 일을 촬영하기 위해서, 취재하기 위해서 어디론가 갑니다. 어디론가 가서 우리가 보고 경험한 것들을 시청자들에게 대신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남극을 가고 또 아마존을 가는 거죠. 여행을 우리는 왜 가는 것일까? 좀 앞에는 힌트리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랭드 보통의 여행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베스트셀러죠. 많은 분들이 이거 보셨을 거고요. 거기서 이렇게 세 가지로 좀 포커싱을 합니다. 낯섦과 호기심을 위해서 여행을 가죠. 매일 지루하고 반복된 일상을 벗어나서 낯설고 호기심. 그거는 사실 가슴을 설레게 하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풍경 같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는 게 사실 여행의 큰 매력이에요. 사실 여행 가면요, 예를 들어서 유럽을 간다. 그냥 그 시골 마을의 문고리 하나의 색깔과 모양에 감탄을 합니다. 별것도 아니거든요. 한국에서도 그런 문고리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냥 시골 마을의 보도블록에 깔린 그런 돌의 보도블록의 모양조차도 감동받죠. 그리고 별로 이렇게 맛있지도 않는 그 음식을 음미하고 오랜 시간 느끼고 거기에 대해 글들을 많이 쓰죠. 왜냐하면 오감이 열리기 때문이에요. 여행을 가면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기 때문에요. 시각, 청각, 촉각 모든 것이 열려 있습니다. 모든 것에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별것도 아닌 경험도 엄청난 경험처럼 받아들여 주게 하는 게 사실 여행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뭔가가 달라지게 되거든요. 만약에 알랭드 보통이 요즘에 이 책을 썼다면 여기 하나 더 붙였을 겁니다. SNS 때문에 여행 갑니다. 거기에 인스타에, 텔레그램에 사진을 올리기 위해서, 그걸 또 남들에게 많이 또 과시도 하고 본인이 만족하기 위해서 SNS 때문에 또 가는 분들도 요즘 되게 많죠. 관광은 특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또 SNS와 굉장히 큰 밀접한 연관이 있죠. 일단은 이제 좀 일반적인 여행에 대해서 제가 경험하고 느낀 것 좀 말씀드릴게요. 남극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경이로운 생명체로 알려진 동물이 있습니다. 그게 황제펭귄이죠. 영하 50도의 추위를 황제펭귄이 유일하게 견딥니다. 거기서 대륙에 겨울에 들어와서 새끼를 낳고 알을 낳고 부화시키고 성장시켜서 그렇게 번식을 합니다. 알을 낳으면요, 아빠들한테 엄마들이 알을 다 맡겨버려요. 그리고 엄마들은 몸을 회복하러 바다로 돌아갑니다. 바다는 보통 1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엄마도 2달 동안 알을 낳느라고 아무것도 못 먹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몸을 회복을 시키는 거죠. 그 사이에 아빠들은 어쩔 수 없이 혼자 알을 품고 있어야 됩니다. 첫째 아빠들이 있는데요, 되게 안타까워요. 발등에 알을 얹고 있어야 돼요. 영하 50도니까. 알을 놓치면
몇십 초 안에 깨져요. 차갑게 얼어서. 근데 잘 못 얼리죠, 초짜들은. 길고 어두운 엄마들이 3월에 엄마 아빠가 남극 대륙에 들어와서 2달 동안 짝짓기 하고 알을 낳은 다음에 엄마들은 바다로 간다 그랬잖아요. 아빠들은 5월부터 7월까지 발등에 알을 품습니다. 그래서 부화를 시키죠. 남극 대륙에 1년 동안 머물렀죠. 한 310일 정도 있었습니다. 어떤 도전과 열정을 갖고 남극 대륙에 1년 동안 버틴 게 아니라 나오는 교통편이 없어서 1년 동안 거기에 머물렀어요. 힘든 시기였지만 1년 여행한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거기서 만난 황제 펭귄은 너무나 매력적이었어요. 어차피 매일 만났거든요. 아빠들은 4개월 전에 먹어놓은 것 중에 일부를 소화시키지 않고 남겨둬요. 그래서 새끼가 태어나면 그 새끼한테 먹이죠. 그러면 이 새끼는 일주일 견딜 수 있어요. 일주일에 안에 엄마가 돌아와야 됩니다. 바다에서. 돌아오지 않으면 이제 새끼는 굶어 죽죠. 근데 귀신같이 엄마들이 일주일 안에 돌아옵니다. 되게 감동적이죠. 엄마 아빠들이 이제 새끼를 놔두고 새끼 어느 정도 크면은 바다로 가서 먹이 이렇게 물어가지고 와야 돼요. 뱃속에 집어넣고 그 생선들을 새끼들한테 개워서 먹여야 되죠. 엄마 아빠들이 막 정신없이 바다로 가서 막 먹이를 뱃속에 집어넣고 돌아오면 서로 새끼하고 엄마가 어떻게 알아보냐, 엄마 아빠가. 근데 황제 펭귄 전문가가 이제 호주에 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서로의 울음소리를 귀신같이 알아본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1년 동안 있었는데 잘 못 알아봐요. 비슷하거든요. 이 새끼가 내 새끼인지 남의 새끼인지 몰라요, 잘. 한번 갔다가 돌아오면 열흘 넘게 걸리는데 돌아온 사이에도 새끼는 크거든요, 부쩍부쩍. 엄마 아빠가 돌아오면 새끼들이 다 달려가요. 내가 네 새끼다라고. 그럼 엄마 아빠들이 되게 고민해요. 이게 내 새끼인가? 그러면 확신이 없으면 얘도 먹여주고 쟤도 먹여줘요. 그럼 같이 공동 육아가 되는 거죠. 되게 영험하기도 하더라고요. 코끼리처럼 죽은 새끼를 찾아서 밤새도록 웁니다. 되게 또 가슴 아픈 또 시간이기도 했죠. 이렇게 새끼를 잃거나 짝짓기에 실패한 암컷들은 바다로 돌아가지 않아요. 기다려요. 이 녀석들은 이 추운데 왜 바다로 안 가고 있어 기다리는 걸까? 왜냐하면 새끼를 뺏기 위해서요. 납치하려고. 새끼를 키우는 게 본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새끼가 50일 정도 크면은 그 다음부터는 남의 새끼를 뺏으려고 아주 난리가 납니다. 그만큼 모성애와 부성애가 엄청나죠. 얘는 이제 자기 새끼를 뺏겼죠. 걱정이 덜 되는 게 되게 정성껏 돌봐줍니다. 남극을 가면서 느낀 그 어떤 감정 중에 하나가 경탄이라는 감정입니다. 뭐 희노애락, 애호욕 뭐 이런 감정 중에 하나죠. 스피노자라는 철학자가 경탄을 그런 희노애락, 애호욕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독립된 어떤 정신관념으로 이야기를 해요. 엄청난 블리저드를 만났을 때, 그리고 너무나 아름다운 풍경을 봤을 때, 너무나 압도적인 풍경을 만났을 때 사실 저는 경탄이라는 감정이 듭니다. 저 경탄이라는 감정은 저는 창의성과 되게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행이라는 거는 창의성을 되게 마련해 줍니다. 이런 자신의 경험이 결국에 창의성의 원천이 되고요. 이런 것들이 여행하고 묶인다면 더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행은 되게 매력이 있습니다. 제가 2019년에 MBC 창사 다큐 곰이라는 거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살고 있는 곰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것 때문에 북극도 가고, 뭐 일본, 유럽, 뭐 미국, 러시아 엄청난 곳을 이제 다녀왔죠. 많은 곳을. 곰을 하고 싶었던 이유는 곰을 통해서 환경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곰은 과거의 동물의 왕이었기 때문이에요. 곰이 사는 곳은 신화가 존재를 합니다. 호랑이나 사자도 이렇게 많은 신화를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곰이 유일해요. 그곳이 북극이든 뭐 러시아든 일본이든 한국이든 미국이든 곰이 사는 곳은 신화가 존재를 하고요. 곰 신화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곰이 사람이 돼요. 꼭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때로는 사람이 곰이 되기도 합니다. 과거 인간들은 곰과 사람을 하나로 봤고요. 곰을 숭배해 왔습니다. 실제로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동굴인 쇼베라는 동굴이 프랑스에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신석기인들이 곰을 모셔놓은 제단이 있습니다. 곰의 머리뼈가 높은 제단에 있고 다른 뼈들이 숭배하듯이 원을 그리고 있죠. 우리가 아는 잘 아는 도시들 있잖아요. 베를린, 베른, 마드리드 다 곰이라는 단어에서 따온 도시들입니다. 과거에 곰은 숲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와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부활의 상징이니까 곰은.
곰이 동면하러 들어가면 자연은 죽어가요. 곰이 돌아오면 만물이 살아나요. 그래서 과거 인간들은 곰을 부활의 상징으로 봤어요. 곰을 숭배했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중세시대 때 샤르마니오 대제라는 분이 프랑코 왕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곰을 학살을 합니다. 지금 서유럽에는 곰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툰드라나 시베리아 지역 가면 곰을 숭배하는 부족들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저희 팀은 그 숲의 왕인 곰이 살아있다면 지금처럼 환경이 황폐화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 기후변화가 갈수록 난리죠. 지금 오는 태풍도 마찬가지고요. 하와이의 산불은 엄청납니다. 그럼 산불이 무슨 기후변화랑 관련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호주나 캘리포니아, 또 지금 하와이의 산불들, 과거하고는 위세가 다릅니다. 예전에 뭐 산불은 당연히 나는 거죠. 번개치면 산불이 납니다. 하지만 보통 한 달 안에 다 끝나죠. 하지만 지금 기후변화로 날씨가 너무 올라갔고요. 나무들이 바짝 메마르죠. 산의 눈들이 이미 녹아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그러면은 이 메마른 나무들이 또 병충해 때문에 또 바짝 더 마르죠. 그러면은 불이 한번 나면 걷잡을 수 없이 나는 거죠. 그래서 3개월, 4개월, 5개월씩 산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삼척에도 굉장히 큰 산불이 났습니다. 한 달씩 산불이 나기 시작을 하죠. 올해도 속초에 큰 산불이 났어요. 운 좋게 비가 왔습니다, 올해. 아마 올 초에 비가 오지 않았으면 속초 산불은 엄청났을 겁니다. 이렇게 기후변화는 엄청난 영향을 계속 끼쳐가고 있어요. 또 하나 또 예를 들면 꿀벌 같은 거, 꿀벌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 엄청난 재앙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먹는 작물의 70%를 꿀벌이 수분을 시키죠. 꿀벌 한 마리가 하루에 몇 송이 정도의 꽃을 수분시킬까요? 몇 송이 정도 수분시킬 것 같아요? 꿀벌 한 마리가. 네? 30송이? 1000, 100. 약간 자발맞은 놈들은 10,000송이 정도 해요, 하루에.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식물들이 수분이 가능한 거죠. 이런 꿀벌이 사라진다는 건 엄청난 재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런 병충해가 더 빨리, 천적들, 응애 같은 녀석들이 더 빨리 깨어나면서 꿀벌을 괴롭히기도 하고, 봄이 됐는 줄 알고 잘못 깨어난 벌들이 꿀 따러 갔다가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서 방향을 잃고 죽어가기도 하고요. 또 요즘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꽃이 개화를 동시에 한다는 거. 예전에는 벚꽃이 개화할 때 뉴스를 보면 제주도부터 천천히 시작해요. 한 주씩 천천히 올라오죠. 요즘엔 한 주 안에 다 피죠. 밑에부터 저 위까지. 그러면 꿀벌들이 꿀을 모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여기서 꿀 모으는데 실패하면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꽃이 다시 열려요. 꽃이 피죠. 그럼 꿀을 모을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동시에 피어나가면 그 시기에 꿀을 못 모으는 친구들은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죠. 이렇게 날씨가 따뜻해진다는 건 사실 또 치명적이기도 합니다. 그거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숲이에요. 숲이 존재를 한다면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아직 남아있는 거거든요. 숲은 갑자기 사막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그 숲을 개간하고 농장이나 목장으로 만들 때, 도시로 만들 때 사막으로 바뀌는 거지 숲이 사막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숲을 지키는 그 왕인 곰이 있다는 것을 어떤 의미인지를 그 다큐에서 보여주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곰에 대해서 이제 리서치를 했거든요. 영국이랑 같이 한번 해보자. 영국이랑 우리랑 되게 비슷해요. 우리는 반달곰을 복원하고 그 친구들은 북극곰을 복원하고 있고 우리도 단군 신화가 있고 그쪽도 켈트 쪽에 곰 신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해보자라고 해서 준비를 했었고요. 근데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된 게 곰이 엄청난 맹수라는 거죠. 곰은 진짜 맹수예요. 곰과 사자랑 싸우면 대부분 곰이 이깁니다. 실제 로마 시대 때 싸움을 시켰어요. 대부분 곰이 이기죠. 혹시 숲에서 곰과 1대1로 만나보신 분 계십니까? 곰하고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죽은 척. 저희 곰 다큐를 이제 2년 가까이 찍었잖아요. 많은 전문가와 사냥꾼들을 만났는데 이솝우화에 나오는 거죠. 죽은 척 하는 거. 제발 곰 만나서 죽은 척 좀 하지 말래요. 곰은 죽은 고기를 잘 먹는다는 거죠. 썩은 고기도 먹고. 절대 곰 만나서 죽은 척 하지 말라고 합니다. 호기심이 많아서 앞발에 칼이 10자루 있는 거예요. 10개의 발톱이. 뼈하고 연결되어 있고 굉장히 날카로워요. 그 앞발에 힘은 엄청납니다. 한 대 맞고 그러면 다 목 잘려요. 호기심이 많아서 죽은 척 하면 와요. 100% 와요. 제발 죽은 척 하지 마십시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망가지 말라는 거죠. 100m를 7초대에 뛴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20분은 전속력으로 달릴 줄 알아요. 절대 안 돼요. 도망가면 힘들게 죽어요. 나무에 올라가지 말라는 거죠. 나무를 타기 위해 태어난 놈들이에요. 태어나서 며칠 후면 나무를 탑니다. 저희가 그 반달곰을 6개월 정도 팔로우 했는데 나무와 나무 사이를 날아다녀요. 원숭이처럼. 정말 나무 잘 타요. 나무 타지 마세요. 힘들게 죽어요. 곰에 무게가 있는데 그렇게 다람쥐처럼 날아다녀요? 나무와 나무 사이를 뛰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다람쥐처럼 엄청난 거리는 아니고 한 3, 4m 있는 거는 쉽게 날아다닙니다. 유일한 방법은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제발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곰 만나면. 곰이 눈치 못 채면 뒷걸음질로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맹수한테 등을 보이는 건 잡으라는 의미죠. 그래서 등 보이지 않게 뒷걸음질로 나오고 곰이 눈치채면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다가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했더니 손을 머리 위로 높이 들으래요. 한번 들어보세요. 손을 머리 위로. 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커 보이라고. 곰은 자기보다 큰 놈에게 함부로 덤비지 않고요. 특히 반달곰은 키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130cm 정도 되기 때문에 손을 높이 들고 크게 보여야 됩니다. 그렇다고 또 배웠다고 여러분들 알래스카 같은 데 가서 북극곰 앞에 손들지 마세요. 거의 3m죠. 사이즈가. 어깨도 안 닿아요. 곰 중에 북극곰이 가장 잔인해요. 정말로 잔인한 놈들이에요. 그 북극곰은 걸어온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뛰는 것만큼 빠릅니다. 절대 땅에서 북극곰을 만나면 안 되죠. 가장 무섭습니다. 제가 이제 손을 높이 들었는데도 그 친구가 계속 다가오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이젠 어쩔 수 없대요. 돌 던지고 나뭇가지 던지고 소리 지르면서 저항하래요. 그래도 다가오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창의적으로 알아서 대처하라고 하더라고요. 꽤 많은 사람들이 곰에게 희생당해요. 근데 호랑이는 민가에 와서 사람을 죽이죠. 호랑이처럼 민가에서 사람을 죽이지 않고 곰은 대부분 자기 서식지인 숲에 인간이 들어왔을 때 공격합니다. 특히 러시아가 가장 많은 곰이 살기는 합니다만 민가가 워낙 먼 곳에 곰이 살아가고 있고요. 단위 면적당 가장 많은 곰이 있는 곳은 홋카이도 같은 일본이죠. 일본에 엄청나게 곰이 많아요. 그리고 그 4월에 많이 사고가 일어나는데 죽순 캐러 가다가 죽순을 캐면 용돈벌이가 돼요. 근데 그 시기에 동면에서 깨어난 곰들이 죽순을 먹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조립대에서 만나면 놀란 곰이 사람을 공격해서 일본에서 가장 많이 희생당하곤 해요.